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을 가한 요인 모형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란 이거겠죠. 원래는 다 열려 있는데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제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선을 긋고 안 긋고 그 제약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여기에만 로드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 제약하는 것은 얘는 얘와 얘랑은 안 걸린다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방식 모형을 할 때 변수 한 네다섯 개 펼쳐놓고 막 화살표 이렇게 넣는데 그 화살표 하나는 얘가 얘랑 관련이 있어를 주장함과 동시에 얘는 이것 이외의 다른 것들하고는 강하게 관련이 없어를 또 강하게 주장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선을 긋고 안 긋고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신중하게 제약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론적 근거가 있다면 CFA에서 반드시 독립적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인들끼리 이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또 조금 이따 예시 그걸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예시는 내 측정 도구가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 사실 의도한 바는 부정 문항을 역산하면 긍정 문항처럼 될 거니까 그냥 이걸로 한다. 그리고 부정 문항이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한 번으로 찍는 것들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점들이 있죠.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부정 문항들끼리는 부정 문항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오차 공분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론적 근거가 있다면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죠. 다시 말해서 이런 케이스겠죠. 문항이 3개 있었어요. 그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시스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오차 공분산이 있어 이렇게 설정하니까 갑자기 모델 핏이 너무 좋아진 거야. 뭐 음분산 문제도 해결되고 오차항들끼리는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노이즈 끼는 것들끼리 상관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부정문항 같은 경우는 내용을 떠나서 부정문항으로 기술되어 있다라는 방법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 공분산을 연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론적 근거가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동일 자료에 대해서 EFA와 CFA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지양돼야겠죠. 왜 그러냐면 EFA 잘 나오면 CFA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EFA와 CFA 각각의 그 이점들이 서로 다른 샘플에서 증명이 되어야지만 이 측정 도구가 괜찮다는 근거가 되는데 같은 자료로 이걸 해봤자 전혀 근거로 쓸 수가 없다. 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팩터 로딩에서 이제 도저히 안 걸린다. 그럼 걔네를 이제 빼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코메트릭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인 분석 이런 것들도 안 하고 바로 하시더라고요. 이미 뭐 검증된 건데 왜 또 하냐. 근데 이제 내 샘플이 좀 특이하다면 뭐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 도구를 직장인을 대상으로 쓰게 된다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맞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항들이 제거되면 깔끔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그 과정을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0.5 미만 기각 제거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제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좀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샘플 논문에서 또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을 EFA로 하고 본조사를 CFA로 하는 건 어떠냐라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일럿은 샘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또 문항을 수정하는 것은 또 위태로울 수 있죠. 물론 수학적으로 뭐 한 50개 정도만 돼도 뭐 EFA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항이 많거나 또 응답자들이 또 특성이 랜덤리하게 이렇게 고려가 되지 않는다든지 뭐그 계중에 이제 불성실하게 응답하시는 분들 좀 다소 포진해 있다면 파일럿 테스트 가지고 저기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남의 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한 번 조사하실 때 그냥 CFA 하시고 그냥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검사 도구를 새로 개발을 한다. 그럼 이제 여러 샘플에서 이제 뭐 걷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EFA, CFA를 병행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라시 모형까지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건 뭐 SEM에서 쓰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한번 클릭하면 그 에이모스 같은 데서 여기가 하나가 1로 고정되는 거야. 네이무스에서 이제 이렇게 그릴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숫자 1이 있죠. 요거를 이제 지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쟤를 왜 하냐? 척도를 고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지표 변수, 그 측정 변수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뭐 요인계수가 가장 높은 변수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에이모스에서도 그렇고 엠플러스도 그렇고 그냥 첫 번째 변수를 보통 제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를 1로 고정을 해서 레퍼런스로 삼는 거죠. 얘한테 비해서 다른 애들이 얼마나 숫자가 높냐 낮냐 이렇게. 그래서 에이모스 결과를 보시면 비표준화된 개수를 보면 고정된 아이는 1로 돼 있고요. 얘보다 더 팩터로딩이 높으면 1점 얼마, 낮으면 0.9, 0.8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표준화하면 우리가 흔히 보던 뭐 0.5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적합도죠. 카이자슨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엄격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기각되는 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카이자승의 연가설은 내 데이터가 모델하고 똑같다 이건데 이제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다 기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이제 고안을 했는데요. M 플러스를 저는 계속 쓰는 이유가 이러한 어떤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권장드리는 TLI, CFI, RMSEA, SRMR은 실제로 M 플러스에 딱 요것만 보고가 돼요. 왜냐면 이게 권장되는 거니까. 근데 보면 뭐 GFI라든지 되게 옛날부터 쓰이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에이모스 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 적합도 지수 한 30개 나와요. 굳이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권장되냐면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감명성, 파시모니를 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계를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극 무대에 올릴 수는 없어요. 특정 인물들의 특정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모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설명하려면 변수 막 100개, 200개씩 나열해놓고 그걸 지루하게 열거하면서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현실에 맞을지 모르겠죠. 근데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등장인물로 최소한의 그 이벤트를 잘 설명을 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보는 거고 그게 통계적인 파시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시모니의 대표적인 게 이제 RMSE죠. 요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파시모니하다 되는 거고 또 각자 해석 기준이 존재합니다. TLI, CFI는 요 정도가 좋고 SRMR은 요 정도가 좋고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합도 지수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더 높으면 좋다 정도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몇 점 이상부터 좋다라는 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네 가지 지수들을 좀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왜냐면 어떤 논문 보면 0.90이고 어떤 논문 보면 0.95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후엔 벤틀러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샘플 단위별로 다 시뮬레이션 돌려놓은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이제 1000명 미만의 한 500명 미만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사실은 0.95 기준을 사용하는 게 맞더라고요. 본인 샘플 사이즈 대비 어떤 기준이 더 적합한지 실제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죠. 0.95나 0.90 좋은 적합도. CF에도 한번 해보죠. M 플러스 가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릴 거는 이 부분인 것 같네요. by라는 명령어는요, 이거예요. F1이라는 친구가 있고, F2라는 친구, 잠재 변수가 있는데, 이 by라는 거는 매달려 있다. V3부터 쭉쭉쭉쭉 V9까지. 이렇게. 요거를 에이모스에서 그린 것과 동일한 걸 이제 추정해라. 이런 말이죠. 하지만 확인적 요인문서 그 어디에도 얘를 1로 고정하라는 말은 없죠. 그게 다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두 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또 뭐 CFA를 하라는 말도 없어요. EFA 같은 경우는 EFA 1, 4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친구도 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신화 847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변수는 두 개다. 왜? F1, F2 우리가 두 개 설정했으니까 그렇겠죠. 좀 내려가면 역시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썼고 이런 공분산 가지고 수령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카이자승은 이렇게 나왔고 당연히 기각됐네요. RMSA 괜찮죠? CFI랑 TLI 괜찮네요. SRMR도 괜찮네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게 이제 V3이 1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안 좋으니까 1보다 작은 숫자, 얘보다 좋으니까 1보다 높은 숫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건 볼 필요 없죠. 스탠다드라이즈드로 넘어가면 되죠. 스탠다드라이즈드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던 1번 요인에 0.8, 0.8, 0.8, 0.9 이렇게 잘 묶였다. 여기도 잘 묶였다. 문제 없다. 유의하다. 그리고 둘 상관은 너무 높네요. 네. 딴 거는 네, 볼 게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CFA. 이거는 지금 수업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인 분석하고 그런 거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성 타당도. 여기 구성이라는 것은 컨스트럭을 의미를 하고요. 컨스트럭은 베리어블 중에서 심리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보통 컨스트럭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만족감, 행복감, 자아 개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컨스트럭이라고 불러요. 컨스트럭 발리디티 안에 요인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고 추정 방법은 이렇게 하고 주성분은 요인 분석 아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겐 값을 1.0으로 하는 기준은 과소 과대 요인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둔 것 같고요. 또 요인 회전이 뭐가 좋은지 또 설명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논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문들 링크인데요. 얘는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 하는 그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EFA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쓴 논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있죠?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실제로 사이테이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행선 분석 한번 해보죠. 자모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CSV. 바로 읽히네요. 기본적으로 t-테스트, 아노바, 리그레션, 프리퀀시, 팩터랑 이거 눌러보죠. 그러면 주성분 분석, EFA, CFA 이렇게 있죠. 우리는 평행선 분석을 해야 되니까 EFA를 눌러보죠. 옆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메서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하시면 되겠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오블리민이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프로맥스나 오블리민, 베리맥스도 있고요. 오블리민으로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평행선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기준으로 몇 개 문항 요인으로 나누실 건지 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두 개로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 평행선 분석이 하나로 나왔으면 하나만 나왔겠죠. 만약 세 개였으면 세 개로 나왔겠고 그걸로 일단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M 플러스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두 개를 빼볼게요. 그래도 거의 일방적으로 한 요인으로 묶이네요. 바틀렛이랑 뭐 KM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단일 요인일 때 검증이 되지 요인이 많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는다로 알고 있어서 제 논문에는 단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단일 요인 가지고 연구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근데 뭐 특정 논문들을 보면 관례처럼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델 핏 눌러보면 TLI 나오네. 스크린 도표도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공자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인 분석 시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 사용은 하지 마시고 직각회전 같은 경우는 요인 간 상관을 0으로 가정하는데 사회과학에서 변수 간 상관이 0인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쓰지 마시고 추측분해법 또는 최대도법 쓰시고 사각회전 쓰시고 사각회전 안에 뭐 직접 오블리민이나 프로맥스나 지오민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인수 결정하실 때는 평행선 분석이 권장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모델 핏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대도법을 권장하는 이유는 결칙식 처리할 때 좋다. 타당도에서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도 마무리하죠. 신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책 보시면 계속 나오죠. 뭐 표본은 이질적일수록 좋고, 뭐 검사의 길이는 길수록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길면 이제 피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공식상에는 안 나오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 문항이 너무너무 비슷하면 너무 좋게 나와요. 근데 신뢰도에서는 문항이 비슷비슷하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리더와 대화하는 게 좋다. 나는 리더와 회의하는 게 좋다. 나는 리더와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높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 되게 리더와 관계가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라쉬 모형에서는 다 걸러냅니다.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정보를 못 준다는 거죠. 통계는 그 더할 게 없을 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벽해진다는 논리를 주로 추종하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문항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측정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검사 도구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타당도랑 신뢰도만 보고 하다 보니까 검사 길이는 길수록 좋지. 근데 긴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유사한 문항들을 지나치게 많이 양산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죠. 마치 이런 거죠. 그 왜 통계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관역 같은 거. 타당도와 신뢰도가 좋으면 이렇게 고르게 지키겠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하면 타당도도 어느 정도 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0점이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도구로 나올 거예요. 아마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는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개념 직무 만족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만 겁나 때리고 있는데 과연 직무 만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볼 만해요. 정말 좋은 도구라면 듬성듬성 이렇게 고른 영역을 이렇게 해야겠죠. 또 문항 난이도 같은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신뢰도 영향을 준다. 책 보시면 이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 한번 했다가 똑같은 거 또 했다가 해서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타당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면 신뢰도는 일관되게 그것을 측정해내고 있는가. 그래서 신뢰한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저울이 있었을 때 거실에서 잴 때랑 욕실에서 잴 때랑 무게가 다르면 우리가 그 저울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리인 거죠. 일관성에 대한 게 이제 신뢰도인데 그럼 비슷한 걸 만들어 보자. 동형 신뢰도로 했는데 과연 다르면서 동일한 문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안 되더라. 오케이, 그러면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반분해서 해보자. 그리고 그거 교정해보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검사 길이가 짧아지니까 수학적으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반분 신뢰도의 총합에 해당하는 이제 크롬바 알파를 만들게 되죠. 여기 보시면 모든 가능한 반분 신뢰도의 평균 값으로 이제 내는 거죠. 보통 알파 보고 하시면 다들 좋고요. 이제 저희가 보게 될 라시 모형에서는 거트만의 L2 지수라든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지수들이 권장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모비에 아마 오메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반분 신뢰도의 평균까지는 좋은데 크롬바 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우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런 거죠, 뭐. 문항이 뭐 이렇게 한 4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으면 나는 우리 회사가 마음에 든다. 얼마나 직무 만족 같은 질문이에요. 얘가 이만큼 설명해줘요. 얘를 빼고 다른 문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주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책상도 깨끗해, 뭐 저기 상사도 좋아, 동료도 좋고, 뭐 복리후생도 좋아. 이렇게 주변부의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겹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크리티컬한 핵심 질문이고 나머지 애들은 좀 이렇게 주변부 질문일 수 있는데 크롬바 알파의 문제점은 이 모든 문항이 다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측정을 해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따로 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환경적인 측면은 다른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회사 깨끗한 거, 깨끗해서 좋은 거랑 그냥 회사가 기분이 좋아서 좋은 거랑 게 굳이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가 깨끗해서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만족도들 문항 간에도 상관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무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는 어펙티브한 측면, 요거 두 개는 커그니티브한 측면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러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강제적으로 이제 0으로 고정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러면 오메가는 뭐냐? 아, 이거를 다 푸는 거죠. 굳이 얘네가 대등하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신뢰도를 계산을 해준다는 점도 조금 더 좋죠. 제가 인용한 이 논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로 제 논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크롬바 알파랑 맥도날드의 오메가를 신뢰도 분석으로 사용을 했다.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는 에러텀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리고 모든 팩터 로딩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타워 이퀴벌런트 하다. 그런데 만약에 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다. 이게 디센트 웍이라는 변수를 이제 측정하려고 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5개의 요인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에러 간에 뭐 상관이 없다, 뭐 타워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가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또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하나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 되게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 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우 이퀴벌런트가 이제 위배됐을 때 되게 핵심적인 질문과 주변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측정도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 굉장히 평가절하할 수 있다, 신뢰도를. 이 논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했다. 마지막 정리만 하고 뭐부터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둘 다 충족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요인 분석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신뢰도에서 나가면 신뢰도에서 문항을 뺀 다음에 다시 요인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문항에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가는 거죠. 꼭 무엇을 먼저 할 필요도 없고 둘 다 했었을 때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데까지 가야겠죠.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라시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분석을 다 할 건데 뭘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잣대를 들이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 가져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